총선 홍보비 파동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홍보 책임자가 고발을 당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이딴 막말과 기강회의도 뜨거운 여름을 더욱 달구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키로 한 사드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 사드는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다. 아무래도 중국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홍 교수님, 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 분열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뭐 거의 말하자면 공격력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이라든가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 명확한 공격력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격력 무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한테만큼 요구하는 것만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분명히 방어용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고, 예. 또 이제 최적의 사실 지금 어디에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지금 국론이 이제 상당히 분열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드 문제는 분명히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사드가 무슨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SLBM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드 문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지켜나갈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포기할 거냐, 이 둘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요, 한미 동맹을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이것은 예. 정파를 초월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실은 밝히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사드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와 마찬가지냐? 이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부대를 창설하거나 혹은 부대의 주둔지를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가장 우리 방어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예. 대한민국을 방어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택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 앞마당은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는 거, 이게 국민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제 한미 동맹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제 방어용에 한정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논란 여지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특히 미국의 동북아 전략 MD 체제 관련돼서 문제가 논란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으면 대통령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의 방어를 위한 방어용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정찰용이라거나 공격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미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미 간의 공식적인 발표가 됐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방어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때 시점 같은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일정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 우리 국민 중에서 반대쪽이라든가
비판 쪽은 우려를 하고 있고 예. 이걸 하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되겠고 나중에 최종 수렴했을 때 과연 원래 발표대로 갈 것인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국가 내부의 의견도 표출해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게 국회의 표준 절차를 거치하는 것인가 이건 큰 쟁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60조를 들면서 이제 국가 안전이라든가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국제적인 다른 협약에 준하는 상태로 비준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여당과 이제 국방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홍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 반발. 이제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이제 대개 대구 주변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또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딜레마, 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서로 안 하겠다고 하면은 가장 찬성한 사람의 지역구가 있는 쪽으로 하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다면은 그런 자기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는 뭔가 자기생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뭐 배치 지역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이것이 이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어느 대통령의 결정이라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사생결단을 놓고 이렇게 해서 반대해가지고 이걸 이 말하자면 국정을 뭐 혼란시키거나 예. 마비시키거나 이러한 의도가 있다면 결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말씀하신 그 뭐 이것이 국제 협약에 준하는 것이라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아니 어떠한 정부가 그 무기 배치에 있어서 그 어떤 뭐 미사일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데 어디에 배치를 하고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국제 조약의 비준에 준해서 비준을 합니까? 예. 저는 제가 정치학을 오래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국제 조약의 비준에 준해 가지고 비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 때문에 이제 그 뭐 반대하는 거 뭐 한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 안보에 가장 적합한 그 지역을 정부가 결정하면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군부대 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가장 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서 우리 지역에 이거 배치 못한다고 지금 주장하면 그걸 수용해야 됩니까? 어쨌든 국가 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판단까지도 국회 절차를 거친다면은 국민적인 동의론데 더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했다면 후유증까지 남지 않겠습니까? 예.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오히려 잠깐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한미 방위적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은 일방적으로 그동안의 한미 간의 국방 차원의 협약을 통해서 그냥 지내왔던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거꾸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라는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상당 기간 길게 지금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이 어떻게 편입이 될 것인가 논란이 길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이제 결국은 사드가 되는데 이 시점이라면 일정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정도 하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일각에서는 봅니다. 사드를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 영내로 올 경우에까지 과연 비준을 받아야 되느냐, 영외로는 이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그동안의 한미 상호 방위 제약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근래에 탄적인 들어왔을 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한미 행정의 등을 포함해가지고 그랬을 때 미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미군 부대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정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주어진 미군 부대에 혹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거의 100%가 새로운 지역을 미군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부근에다 지금
표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중대 결정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군 부대를 배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군 부대를 배치하는데 국회에 동의를 얻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도입하는 것이고, 다만 네. 그것을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시기 문제를 지금까지 상의했을 뿐이에요. 그걸 협의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민심이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공항을 민군 통합으로 해서 좀 이전한다. 대구 지역의 현안 사안인데 어떤 의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공항 관련해서는 대구한테 새로운 해법을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죠. 이번 논의 전에도요. 이전에 그 신공항 논란이 나왔을 때 대구공항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지난다는 것은 주변에 조그만 신공항을 사실상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는 이제 신공항을 폐기하고 기존에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양쪽 지역에 불만이 있었는데, 더 큰 이제 불만은 대구 쪽이 더 많았었죠. 중간에 조금 절충 해안으로 필요하다고 절충 대안으로 제시한 거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했겠습니다만은 뭐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정하게 대구 지역에 조금 민심을 누그러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당장 이번에 일찍 거론됐던 7국은 아니지만은 지금 다른 제3의 대안도 되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청송이니 뭐 포항 이런 적들도 되게 경상북도 아니면은 양산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그쪽으로 갈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뭔가 같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려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사드 배치 부지하고도 좀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점에서 발표한 거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대구 지역은 사실은 그 K2라고 해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외곽에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로 거의 들어왔거든요. 도시가 확장이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대구시에서는 하나의 큰 그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민군 통합공항으로서 그 옮겨서 그 대구 지역에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지금 사드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민심의 악화, 이것을 그 좀 어루만져 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마 보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뭐 현실성이 높은, 어차피 그 대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현실성이 높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중에 하나 또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 박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 좀 네. 그 보수적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면을 실시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 어떤 포석일까요? 사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의원들하고 전부 이제 오찬 회동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건의를 했고,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있었고요. 그 대답을 오늘 구체화시킨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주 사상 최대 추경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경제 활동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사면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업인이나 혹은 정치인, 뭐 비리 정치인, 네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면을 하게 되면요, 그 대다수의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수백만 명이 범칙금이라든가 각종 네네. 운전 면허의 제한을 예. 받고 있었던 음주운전했다든가 말이죠. 생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사면 논의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통합하고 지금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금 의도대로 예. 지금이 사면의 적기가 아니냐. 그리고 결코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또 경제인, 또 정치인 이번에 좀 포함될까, 범위와 대상에도 관심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사면이었다면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이라든가 비리 경제인 포함하지 않는 사면을 했었고요. 그 원칙을 네. 내세웠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된다면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이번 사면 발언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걸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두 번하고는 좀 다른 사면이 될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다르다는 것은 경제인을 포함한다든가 그중에 일부분 정치인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전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 사항까지 간다면 이제 국민들이 과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국민 통합, 새로운 희망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시 3년 지나니까 과거의 정권에서 반복돼 왔던 경제인, 정치인 사면도 이어지는 것인가 내용을 두고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사실상 2라운드로 돌입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법원에서 소명하겠다 짧은 이야기만 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홍 교수님 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저 두 분이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 그 결정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네. 이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다라고 봐요. 자꾸 그 구속되었을 때 후폭풍을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의 참 모습은 무엇이냐? 특권이나 반칙하지 않고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법의 판단을 받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을 지금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것을 그 후폭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건 수용하고?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마치 그것이 오면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정권 차원에서 핍박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당에 대한 여기에 따른 이미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드러났죠, 사실은요. 그래서 대표가 이 자체- 물러나고. 예, 네. 대표가 물러나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도만 주목하는 상황이지 여기에 무슨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폭풍이 커지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사태는 처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무슨 주목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관건은 뭐가 되느냐? 디자인 회사인 브랜드 호텔을 밖에 있는 그런 디자인 회사로 봐줄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당의 TF가 가 있는 당의 조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내부의 TF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리베이트 관련 말이 성립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밖의 기관한테 줬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리베이트란 말조차도 하기가 논란의 소지가 어려워지는.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대개 이제 그렇게 나왔으면 국민들의 이제 평가는 좋지 않겠죠. 탈당하면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거죠.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을 때하고 무소속으로 있을 때하고 차이가 크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탈당해버리면 그동안은 당 내부에서 규칙에 따라서 징계도 내리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무속으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일 이제 징계가 착수가 되는 그런 날짜인데 하루 앞두고 그만둬버리니까 아마 국민 여론상에서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로 나갔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더 이상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당장 가능한 것은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당의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라 이렇게 할 것인데 네. 본인으로서는 그걸 택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이렇게 탈당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이 사항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미 예견됐던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좀 시간도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직자가 말이죠. 비위가 발견이 됐는데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사표를 수리하고 이제 사표를 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죠. 또 정치권이 그동안에 얼마나 큰 비난을 해왔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사표 낸 거 수리하지 말고 있는 징계 그대로 받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안하고 공무원들의 비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사실상 사표 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비 문제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당에서 시작된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이 새누리당으로 사실 불똥이 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야당은 물론 이게 동영상 리베이트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밝힌 것하고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하고는 예. 옳지가 않죠. 보도자료에 39편이 8천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국민에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예, 만약에 야당 우리 국민의당 예. 보도자료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씁니까? 이것이 서로 좀 뭔가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서로 말씀이시고요. 좀 뭐가 차별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은폐 축소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은폐 축소의 배후에는 모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중앙선관위원회가 은폐 축소했다. 원장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실무진의 회계 실수다, 허위 계약서나 리베이트 조성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의 경우에 이제 선관위에 보전 요청을 했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마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소지가 좀 있었죠. 아마 윤석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나왔던 국민의당의 최근 관건이 브랜드 호텔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원래 밖에 있는 회사로 봐줄 것인가, 당 내부의 TF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이 문제를 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다고 보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적해서 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인데 왜 그렇게 보도자료는 축소를 했냐라는 지적은 국민의당으로 지적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예. 당에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당 내부에서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썼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당 내부의 진상조사단도 당에 들어온 돈이 없다. 누가 리베이트 무슨 뭐 현금 카드 받은 적도 없다 등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브랜드 호텔을 TF로 간주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이 되어버려서 어긋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차별적이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은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네. 최종 판단 어쨌든 간에 사법부로 갈 테니까 거기서 판단을 내리겠죠. 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런 이 말하자면 볼멘 소리가 왜 그러냐 하면요. 브랜드 호텔이라는 것은 엄연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지금 당의 TF가 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자기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와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업이고 기업에서 왜 정당에서 들락날락하고 이랬느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동원 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문제는요. 그쪽을 홍보부를 만들면서 예. 하나를 그냥 더 만들어 달라 그러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8천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예요. 자, 중앙선관위가 은폐하고자 하고 축소하고자 했다면 그렇다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고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축소가 되고 뭐가 은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6시 반에 홍보 자료를 내고 하나는 아침 9시 반에 냈다는 겁니다. 아니 9시 반에 낼 수도 있고 6시 반에 낼 수도 있죠. 석관도 있고 조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6시 반에 낸다고 해서 언론기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인터넷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인터넷 신문은 누구든지 6시 반에 보더라도 온갖 보도 다 봅니다. 예. 예, 그런데 6시 반에 낸 거하고 9시 반에 낸 것이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도 마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 선관위는 새누리당 홍보 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접근해 왔는지, 왜 저녁 6시 반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이 새누리당의 홍보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 아니다.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몇 개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을지, 이제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뭐 걸릴 수 있겠죠? 당연히 걸릴 수 있겠는데, 대신 아까 9시하고 6시 반 보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 기자 차이가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저도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다뤘던 사안하고 저녁 때 다뤘던 사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9시 전후에서 뉴스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뉴스가 나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녁에 나가면은 잠깐 지나가고 사건이 커지면 그 다음 나가는 정도니까 뉴스 가치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이냐? 결과적으로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6시 반에 그 이 보도자를 저렇게 냈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다음 날까지 안 갑니까? 지금 오늘까지 좀 떠들고 있잖아요. 네. 이 새누리당이 유사한 선거법 위반을 범했다고 한다는 뉴스거리가 이게 6시 반에 냈다고 해서 덮여질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지금 뭐 이게 편파적이고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 아까 저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른 잣대를 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잣대를 댔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른 잣대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저 국민들이나 혹은 뭐 보도를 보는 사람들 혹은 저런 주장을 듣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뭐가 어떻게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다른 잣대라는 거예요. 누가 얼버무리겠습니까, 이거? 저거 새누리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검찰이 만약에 얼버무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까지 누가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 얼버무리겠다고요? 제가 보기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능하지도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갖다가 충실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충실하게 보여야 의심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집권당의 특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놓고 야권이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동일한 그 선거법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제 검찰이나 선관위 하여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정부로 평가받으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정부로 평가를 받지 알겠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저는 수사 뭐 결과. 의도적으로 6시하고 9시 구분해서 했다라고 보지 않는데, 그 자체는 충분히 언론이 오해의 동하는 차이는 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두 야당, 사실 이번 새누리당의 총선 홍보비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드 관련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볼까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뭔가 졸속적으로 진행됐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드가 배치될 예정지인 주민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일단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진 않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인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없는 그러한 한반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를 또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정책이 반대의 입장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랄 뿐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체성의 문제 아니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교수님, 네. 야권의 균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예견돼 왔던 문제죠.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언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배치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네.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지도 6개월이 이미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국가의 일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 전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죠. 저는 한 2년 전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중국 추고홍 중국 대사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때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에 네. 추 대사가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1시간 예정된 것 중에 55분을 사드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중국이 민감했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거기에 그것이 사드 배치가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이 평가나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도 말은 저렇게 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에 그러니까 뭐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미국 풀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뭐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드 문제는 둘 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쪽은 즉 중국이나 러시아는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론의 그런 과정도 거죠. 예. 충분히 어느 정도 거친 것 아니냐? 예, 그럼요. 지금 한 1년 반, 2년에 걸쳐서 계속 이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야말로 부재기위면 불모기정이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외롭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거나 정국을 변화시키려는 정략적인 접근은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풀을 하나만이라도 꼭 먹어야 된다면은 미국의 풀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사드가 속은 풀 먹지 않으면 죽죠?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죽는 건가? 그걸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고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7월 5일 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었죠. 네. 그때 아직도 실무 작업에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아직 본인한테 보고도 안 들어왔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틀 뒤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7일 날, 8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런 정도 진행 상황이라면은 조금 분명하게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안보라든가 이런 외교 관련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비밀스럽게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합의 과정이 부족했고요. 이후의 과정에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야당 관계 속에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는 야당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조율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동시에 지금 이제 던져놓긴 했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문제도 정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너무 대책이 없지 않느냐, 야당들에서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압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사드 배치 문제는 오히려 국제적인 압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오히려 독자적인 행동의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 공조가 오히려 느슨해질 수 깨질 있다. 소지가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 같은 걸 잘 조율을 해야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겠고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는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 논란에 또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비판적인 입장, 네. 국제적인 관계 조율, 또 배치 지역의 문제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잘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겁니다.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 사드 문제를 국민 투표에 좀 붙여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뭐 브렉시트 투표 관련해서 좀 우려도 말씀을 하시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민도가 스위스 국민보다 낫다는 얘기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국민투표가 이번 사드 국면 박 대통령이 상황을 풀어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민 그렇게 민도 낮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 교수님. 네. 자, 지금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저는 글쎄 이제 뭐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뭐 법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선택의 여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미 동맹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거냐 아니면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야말로 외로운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 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마치 어떤 군 부대를 창설해서 배치하자는 것 혹은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는 걸 갖다가 그러면 국민 투표로 붙이자는 사안과하고 같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곤혹스럽고 고충스러운 그런 그 상황에 빠질 테니 그렇다면 국민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을 이해시키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죠. 스위스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 기초 소득을 뭐 300만 원씩 갖자 하는 걸 부결시킨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글쎄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만약에 한다면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오늘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이내 혹은 뭐 일주일 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대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지하에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의견을 물으려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강제로 요구할 때 하는 거고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적인 결단을 내서 국민에게 묻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현재 자칫하면 이게 국회에서의 비준론이 한정되다 보면은 정파 간의 끝없는 자기 주장만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아마 대통령의 해법의 하나로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국방, 안보 전략과 관련된 상당히 전문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것은 1단계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달리 얘기하면은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게 우리 합당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지지운동 과정에서 정파적인 문제를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예.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현 단계 사정을 봤을 때는 현실성. 오히려 그 방안은 국회 비준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적절한 방향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 당시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구입한 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처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조금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제 이게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드 배치 의 결정 같은 것은 대단히 중대한 국가안보적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그 시간에 뭐 백화점 쇼핑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뭐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외교부 장관이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었다는 얘기는 외교부 장관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해서 뭔가 외교, 국방, 안보의 어떤 그런 라인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 이러한 소통 채널 혹은 소통 라인에 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명세 장관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내용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다음 일정까지 알고 있었다.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국제관계는 국제관계대로 또 여야 간의 관계 여야 관계대로 복잡한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된 일정을 좀 택했다.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문위원회에서도 민중은 개, 돼지다, 신문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김 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국민 정서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보통이 아니죠.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일반인의 경우도 이런 말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바로 이제 대기 발령 상태를 놓고 나서 조사에 따라 조치한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 상황을 두고 지금 대기 발령 상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부 어제 오늘 지금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페이스북 등에 지금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기획관까지 자리에 왔었나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또 과장 때는 오히려 서민 교육을 강조하면서 강연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래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정부 출연기관에서 문제가 터지고 해가지고 이런 만세삼창도 뭐 나오고 뭐 복잡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되게 이제 집권 후반기 때 말기 때가 되면은 공직기강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압박선으로서의 공직기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비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먼저 좀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저 대사가 낯이 익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똑같은 대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러한 그것을 입 밖에 내뱉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없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러한 시기에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에서 공직기강과 관련돼서 청와대나 혹은 총리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인데 홍 교수님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서청원 의원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거죠. 전망 참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서청원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뭐 친박 비박계 간의 그런 화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어렵게 그야말로 뭐 전원을 국회의원 전원을 모여서 오찬 회동까지 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대로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명분에 있어서 밀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명분을 세우고 있죠. 당이 몰락하는데 가만히 있는 비굴한 행동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출마했을 때 승산의 문제 같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출마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인데 지금 이른바 범친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현 알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출마할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팔에서 돌아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전지훈련은 끝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